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5단원 그 두 번째 시간으로 개체군과 관련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한 내용을 잠깐 복습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개체들이 모여서 개체군을 이루고 개체군이 모여서 군집을 이루고 군집과 또 환경적인 요소들을 포함해서 생태계를 이룬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는 이 생태계에 초점을 두고 공부했었는데요. 이 생태계를 이루고 있는 구성 요소가 또 있다 라고 했었습니다. 여기에는 비생물적 요인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생물적 요인도 있었죠. 또 이들 사이에는 다양한 관계가 존재한다 라고 했었는데요. 여기에는 일단 작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반작용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상호작용도 있었죠. 이런 관계들이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오늘은 이 개체군에 초점을 두고 살펴볼 텐데요. 개체군의 의미를 다시 한번 떠올려보면 일정한 지역에서 같이 생활하는 동일 종의 개체들의 집단이다 라고 했었습니다. 이 의미를 기억하면서 오늘 수업 내용을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같이 보면 개체군의 특성을 설명할 수 있다 라고 써 있는데요. 개체군의 특성과 관련해서 개체군의 밀도, 그리고 생장 곡선, 생존 곡선, 연령 분포와 같은 내용들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개체군의 밀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 의미를 살펴보면 개체군이 서식하는 공간의 단위 면적당 개체수가 바로 개체군의 밀도이다 라고 써 있는데요. 여러분들 인구 밀도를 떠올리면 쉬울 것 같아요. 선생님 질문 한 가지 해보겠습니다. 자, 서울이랑 우리 학교가 속해 있는 아산 중에서 어디가 인구 밀도가 더 높나요? 우리가 바로 알 수 있죠. 그렇죠. 서울이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각 지역의 면적의 차이도 있겠지만 인구 수가 서울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인구 밀도는 서울이 높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개체군의 밀도는요, 특정한 그 면적 안에 존재하는 개체들의 수를 가리킨다라고 할 수 있어요. 얘를 식으로 나타내면 개체군의 밀도는 서식지의 면적분의 개체수로 구할 수 있다. 간단히 얘기하면 면적분의 개체수가 바로 개체군의 밀도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뒤에서 방영구법을 공부하면서 또 등장하니까 여러분들 지금 미리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내용 보겠습니다. 이와 같은 개체군의 밀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 어떤 게 있는지 보니까 개체의 출생 그리고 이입을 통해 개체군의 밀도는 증가한다. 당연한 얘기가 되겠죠. 새로운 개체들이 태어나면 개체수가 많아지니까 개체군의 밀도는 증가하게 되고 또 다른 지역에서 개체들이 이입되어 들어오면 당연히 개체수가 증가하니까 개체군의 밀도는 증가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언제 감소하는지 보니까 사망과 이출로 감소한다라고 합니다. 당연히 개체가 사망하게 되면 개체수가 감소하고 또 개체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게 되면 개체수가 감소하니까 개체군의 밀도는 감소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개체군의 밀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 어떨 때 증가하고 어떨 때 감소하는지 여러분들이 잘 구분해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개체군 밀도의 변동과 관련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개체군의 밀도의 의미에 대해서 공부했는데요. 이러한 개체군의 밀도가 변동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중 첫 번째 예시는 돌말 개체군 밀도의 주기적 변동인데요. 여기서 돌말은요, 식물성 플랑크톤으로서 광합성을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옆에 사진을 보시면 돌말을 현미경으로 관찰한 사진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돌말 개체군의 밀도가 계절에 따라서
영양염류. 영양염류는요, 인과 질소 등을 포함한 식물성 플랑크톤의 증식에 중요한 요소를 가리킵니다. 이러한 영양염류와 그다음에 빛의 세기 그리고 수온의 변화에 따라서 돌말 개체군 밀도가 주기적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림을 통해 살펴보면요, 일단 여기 초본 부분을 볼 텐데요, 여기를 보면 돌말의 개체 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이렇게 증가하고 있다. 그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일단 영양염류는 충분한 상태예요. 충분한 상태에서 뭐가 증가하고 있나요? 네, 빛의 세기랑 그다음에 수온이 증가하고 있죠. 이로 인해서 돌말 개체 수가 증가하고 있다. 증가한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늪본 부분을 보겠습니다. 이때 돌말 개체 수를 보니까 감소하고 있네요. 자, 감소한다. 그 이유를 생각해보면 지금 빛의 세기와 수온은 증가하고 있는데 영양염류의 수가 굉장히 부족한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로 인해서 돌말 개체 수가 감소한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볼 부분은 바로 늦여름 부분인데요. 이때 보면 돌말의 개체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증가하는데 그 이유는 바로 영양염류의 그 양이 이렇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볼 부분은 바로 여기에요. 네, 초가을 부분인데요. 이때는 돌말의 개체 수가 감소하게 됩니다. 그 이유를 따져보면 영양염류는 어느 정도 있는데 지금 수온 그리고 빛의 세기가 감소하고 있죠. 이로 인해서 돌말의 개체 수도 감소한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예시는 로열섬의 뿔사슴 개체군과 늑대 개체군의 밀도 변화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여기서는 포식과 피식 관계에 의해서 개체 수가 주기적으로 변화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그래프를 보시면 연도에 따라서 늑대와 뿔사슴 개체 수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 부분을 보겠습니다. 보면 늑대 개체 수가 증가하고 있죠. 이와는 다르게 늑대가 먹이로 하는 뿔사슴 개체 수는 감소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포식과 피식 관계에 의해서 개체 수가 변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또한 주목해서 봐야 할 부분이 이렇게 피식자의 개체 수가 증가하면요, 이를 먹이로 하는 포식자의 개체 수가 연이어 증가한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렇게 포식자의 개체 수가 많아지면 그만큼 먹이를 많이 잡아먹으니까 피식자의 개체 수는 감소하게 되겠죠. 이렇게 피식자의 개체 수가 감소하면 먹이의 수가 줄어드니까 포식자의 개체 수 역시 결국에 감소하게 된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문제를 풀다 보면 이런 그래프를 많이 볼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색깔을 달리해서 이렇게. 이때에 여기서 빨간색 그래프가 가리키는 것이 포식자와 피식자 중에서 피식자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파란색 그래프가 가리키는 것이 포식자에 해당하는데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피식자가 먼저 증가하고 그리고 먼저 감소한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의 모양이 먼저 증가하고 또 먼저 감소하는 것, 얘가 피식자이고요. 그리고 피식자의 변화에 따라서 나중에 증가하고 나중에 감소하는 것, 얘는 포식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판단해 주시면 되겠어요. 다음으로 개체군의 생장 곡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개체군의 생장이란 개체군의 개체 수가 시간에 따라 증가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와 같은 개체군의 생장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 바로 생장곡선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생장곡선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는 바로 이론적 생장곡선이 되겠습니다. 그 의미를 살펴보면 개체군의 생장에 필요한 모든 조건이 최적일 때, 그때 개체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그 모양이 J자 모양이 되는 생장곡선이 바로 이론적 생장곡선입니다. 자, 이론적 생장곡선은 개체군의 생장에 필요한 모든 조건들이 최적 상태일 때 개체들이 기하급수로 늘어나서 그 모양이 J자가 된다. 이것이 바로 이론적 생장곡선이다 라고 할 수 있겠어요. 두 번째 생장곡선은요, 바로 실제 생장곡선인데요. 이는 처음에는 급격히 증가하지만 처음에는 증가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생장 속도가 느려져서 나중에는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일정한 수를 유지하게 되는 모양을 그리는 것이 바로 실제 생장곡선이다. 처음에는 급격히 증가하는데 나중에는 생장 속도가 느려져서 증가하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 이게 바로 실제 생장곡선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생장곡선을 그림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생장곡선은 이론적 생장곡선이었습니다. 얘는 개체군의 생장에 모든 조건들이 최적 상태일 때에 기하급수적으로 개체수가 증가하는 모양을 나타낸다. 그래서 그 모양이 마치 J자형이다 라고 했었죠. 이렇게 J자 모양으로 나타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생장곡선은 실제 생장곡선이었습니다. 얘는 처음에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지만 나중에는 그 생장 속도가 느려져서 결국에는 일정한 그 수를 유지한다 라고 했었죠. 자, 이와 같은 실제 생장곡선의 특징을 좀 더 살펴보면요. 실제 생장곡선은요, 환경 저항의 작용으로 인해서 S자 모양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환경 저항은 개체군의 생장을 억제하는 요인들을 가리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개체군이 서식하기에 공간이 좁다라든지 혹은 먹이가 부족하다라든지 혹은 노폐물이 많이 쌓여있다라든지 혹은 경쟁이 심하다든지 이러한 개체군의 생장을 억제하는 요인, 즉 환경 저항에 의해서 실제 생장곡선은 그 모양이 S자 모양이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그래프를 보시면 여기 환경 수용력이라는 구간이 존재하죠. 자, 여기 존재하는데 이것의 의미를 또 추가로 보겠습니다. 환경 수용력이란 한 서식지가 수용할 수 있는 개체군의 최대 크기입니다. 개체군의 크기니까 얘는 개체수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만큼 여기까지만 최대로 수용할 수 있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경 수용력에 해당하는 개체수만큼만 실제 생장곡선이 그려진다 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이 환경 저항의 의미랑 그 다음에 환경 수용력의 의미를 많이 헷갈려 할 거예요. 환경 저항은 개체군의 생장을 억제하는 요인들이었습니다. 이와 다르게 환경 수용력은 개체군의 최대 크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 서식지가 최대로 수용할 수 있는 개체군의 크기가 바로 환경 수용력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개념을 헷갈리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잘 구분해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어서 살펴볼 내용은 개체군의 생존 곡선입니다. 앞에서 봤던 생장 곡선과 헷갈리면 안 돼요. 얘는 생존 곡선. 의미를 먼저 보면 같은 시기에 태어난 개체 중 생존한 개체수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그래프가 바로 생존 곡선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같은 시기에 태어났습니다. 이 개체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생존한 개체수가 얼마만큼 되는지를 나타내는 게 바로 생존 곡선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프를 보시면 그 종류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1형이 있고 또 2형이 있고
사명이 있습니다. 1형의 형태를 보면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죠. 그래서 얘를 다른 말로 볼록형이다 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2형을 보시면 사선 형태로 쭉 내려가 있습니다. 얘를 다른 말로 사선형이다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3형을 보시면 오목하게 들어가져 있죠. 그래서 얘는 다른 말로 오목형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형태에 따라서 이렇게도 표현한다. 그러면 각각의 특징을 뒤에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1형의 특징을 보겠습니다. 1형은 볼록형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볼록한 형태를 띈다. 특징을 보니까 초기부터 중기까지는 평평합니다. 처음에는 평평하다가 노년층에 급격히 하강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평평하다가 하강한다. 그래프의 모양을 통해 알 수 있죠. 예시로는 여기에 해당하는 예시로는 사람이 있고요. 또 대형 포유류가 있습니다. 이러한 생물들의 공통적인 특징은요. 자손의 수를 적게 낳는다 라는 것과 그 다음에 양육을 열심히 한다 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손을 적게 낳는 대신에 끝까지 잘 돌본다, 양육한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2형의 특징을 보겠습니다. 2형은 사선형이라고 했었죠. 쭉 이렇게 사선명을 내려오는 형태를 띈다. 일생 동안 비교적 일정한 사망률을 보이는 유형이 바로 2형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생물에는 쥐가 있고요. 또 다람쥐가 있고 도마뱀이 있습니다. 다음 3형은요. 오목형이라 했었죠. 오목한 모양을 띈다 라고 했었는데요. 그 특징을 살펴보면 초기에는 급격히 하강합니다. 처음에는 쭉 하강하는 걸 볼 수 있고 그 이후에는 살아남은 적은 수의 개체들이 수명을 다한다 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개체들이 급격하게 사망한다, 하강한다 라는 얘기가 되겠고 적은 수의 살아남은 개체들이 끝까지 살아가는 모습을 보인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예시로는 굴 그리고 물고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물고기를 여러분들 생각해보면 알겠지만 자손을 엄청 많이 낳아요. 그렇죠? 그 대신에 양육을 이렇게 크게 하지 않는 형태를 띱니다. 물고기와 같은 것이 이제 3형에 해당하는 생물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존곡선의 유형 3가지를 여러분들이 잘 구분해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살펴볼 내용은 개체군의 연령 분포입니다. 그 의미를 먼저 보면 개체군 내에서 연령에 따른 개체수의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써 있는데요. 각 연령별로 개체수가 얼마인지 그 비율을 따져서 나타낸 것이 바로 연령 분포다 라고 할 수 있고 이것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 연령 피라미드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의미를 보면 연령 분포를 적은 연령부터 차례로 쌓아서 피라미드 모양으로 나타낸 것이다 라고 써 있습니다. 이 연령 피라미드의 종류에는 3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발전형, 안정형, 그리고 쇠퇴형 3가지가 있습니다. 발전형의 특징을 보시면 여기 생식전 연령층이 많이 분포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안정형을 보시면요. 각 연령층이 골고루 분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쇠퇴형을 보시면요. 마찬가지로 이 부분 생식전 연령층이 굉장히 적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령 피라미드에는 이렇게 3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림으로 살펴본 연령 피라미드의 종류별 특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전형 같은 경우에는요. 생식전 연령층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었죠. 그래서 앞으로 개체수가 증가할 것이다 라고 예상할 수 있는 유형이다 라고 했었습니다. 두 번째 안정형의 경우에는요. 생식전 연령층과 생식 연령층의 비율이 비슷하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개체수에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안정적인 형태다
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쇠퇴형의 경우에는요, 생식 전 연령층의 비율이 낮게 나타났습니다. 이로 인해서 개체수가 점점 감소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유형이다 라고 했었죠. 그래서 각각의 유형별 특징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주시고 그림을 보고 이게 어떤 형태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개체군의 특성과 관련된 내용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오늘 공부한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로 공부한 내용은 개체군의 밀도였습니다. 개체군의 밀도를 구하는 방법은 면적분의 개체수를 구한다 라고 했었죠. 이러한 개체군의 밀도는 변동된다, 주기적으로 변화한다 라고 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포식, 피식 관계에 따라서 나타나는 개체군 밀도의 변동을 잘 기억해 달라고 했었는데요. 그래프의 모양이 이렇게 나타날 때 먼저 증가하고 먼저 감소하는 얘가 피식자에 해당하고 나중에 증가하고 나중에 감소하는 얘가 포식자에 해당한다 라고 했었죠. 세 번째 공부한 내용은 개체군의 생장 곡선이었습니다.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이론적 생장 곡선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실제 생장 곡선이 있었습니다. 이론적 생장 곡선의 모양은 J자형이다 라고 했었고, 개체군의 생장에 필요한 어떤 상태가 최적 상태일 때 이러한 모습을 나타낸다 라고 했었고, 실제 생장 곡선은요, 그 모양이 S자형이다 라고 했었는데요. 이러한 S자형을 그리는 이유는 환경 저항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환경 저항은 개체군의 생장을 억제하는 요인이다 라고 했었어요. 자, 그리고 이런 환경 저항으로 인해서 개체군이 특정 한 서식지 안에서 최대로 생장할 수 있는 그 크기가 바로 환경 수용력이다 라고 했었는데요. 여기서 이 두 가지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구분해서 기억해달라고 했었습니다. 환경 저항은 개체군의 생장을 억제하는 요인, 환경 수용력은 한 서식지에서 개체군이 최대로 생장할 수 있는 크기라고 했었습니다. 네 번째 내용은요, 개체군의 생존 곡선이었어요. 종류에는 세 가지가 있다. 1형, 2형, 3형이 있었는데요. 각각의 형태는요, 1형은 볼록한 모양, 2형은 사선 모양, 3형은 오목한 모양을 띈다 라고 했었습니다. 각각의 특징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주시고, 마지막 공부한 내용은 연령 피라미드와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자, 발전형 있었고, 쇠퇴형이 있었고, 안정형이 있었죠. 각각의 특징 역시 여러분들이 잘 보면서 기억해 주시고, 그림을 보고 어떤 게 어떤 형태인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공부한 내용을 토대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그림은 어떤 개체군의 생장 곡선을 나타낸 것이다. 그래프의 모양을 보니까 형태가 S자네요. 따라서 이 생장 곡선은 그렇죠. 실제 생장 곡선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실제 생장 곡선이 S자 형태를 그리는 이유는 무엇이 적용하기 때문일까요? 맞습니다. 바로 환경 저항이 적용하기 때문이다 라고 답할 수 있겠죠. 환경 저항은 개체군의 생장을 억제한 요인이었습니다. 이러한 환경 저항으로 인해서 이 개체군이 최대로 생장할 수 있는 크기가 바로 환경 수용력이었습니다. 환경 수용력은 그래프에서 이 점선이 가리키는 지점이 되겠죠. 따라서 이 지점이 바로 환경 수용력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환경 수용력은 한 서식지가 수용할 수 있는 개체군의 최대 크기였어요.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해가지고 아래에 있는 보기를 보겠습니다. 먼저 기억을 보시면 사망한 개체수 분의 출생한 개체수는 구간 1에서가 구간 2에서보다 크다라고 써 있는데요. 먼저 구간 1을 보시면요. 개체수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이와 다르게 구간 2에서는요. 개체수가
완만하게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구간 1에서 개체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기 위해서는 사망한 개체수분의 출생한 개체수, 그 값이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크게 나와야겠죠. 다시 말해서 사망한 개체수보다 출생한 개체수가 훨씬 많아야지만 이렇게 개체수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다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다르게 구간 2에서는요 그래프가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으니까 1과 비교했을 때, 구간 1과 비교했을 때 사망한 개체수 대비 출생한 개체수가 구간 1에 비해서 적게 나타난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구간 1이 구간 2보다 사망한 개체수분의 출생한 개체수 값이 크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다음 니은 보겠습니다. 개체군의 밀도는 구간 1에서가 구간 3에서보다 높다 라고 써 있는데요. 개체군의 밀도 구하는 방법 어떻게 구하죠? 네, 서식지의 면적분의 무엇으로? 네, 개체수로 구한다 라고 했습니다. 문제를 보니까 서식지의 크기는 일정하대요. 따라서 이 서식지 면적은 일정하다 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개체수가 커지면요 개체군 밀도 역시 커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따라서 구간 1과 3에서의 개체수를 비교하면 우리가 개체군 밀도를 비교할 수 있겠습니다. 보면 구간 1에서는 개체수가 가장 클 때가 이 지점이 되겠죠. 따라서 점선을 그어보면 이때가 구간 1에서 개체수가 가장 많을 때다. 그 다음에 구간 3의 경우는 개체수가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으니까 환경 수용력에 해당하는 이만큼이 구간 3에서의 개체수가 되겠죠. 따라서 둘을 비교해보면 구간 3에서가 더 크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로 인해서 개체군의 밀도는 구간 1에서보다 구간 3에서 더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는 틀린 설명이 되겠네요. 마지막 D급 보겠습니다. 구간 3에서 환경 저항이 작용하지 않는다 라고 써 있는데요. 구간 3을 보시면요. 구간 3은 개체수가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는 그 특징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 이유는 바로 환경 저항으로 인해서 환경 수용력에 해당하는 범위까지만 개체군이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따라서 구간 3에서는 환경 저항이 작용하고 있다. 네, 디귿은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답은 1번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공부할 내용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공부한 내용을 다시 한번 보시면서 복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는 개체군 내 상호작용과 개체군 간, 개체군들 사이에 상호작용이 어떤 게 존재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